여러분 혹시 간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2번 이상 잠에서 깨셨나요? 나이가 드니 방광이 약해졌네. 의뢰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이 제발 살려달라고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이 바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1시간마다 깨고 2시간마다 깨고 새벽이면 완전히 잠이 깨버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 탓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무려 20년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깨는 야간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돌연사할 위험이 무려 8.3배나 높았습니다. 8.3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혈액을 걸러낸 신장은 밤이 되면 여과율을 낮추고 푹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뇌가 깨어나고 신장도 같이 깨어나서 다시 낮처럼 강제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밤새 푹 쉬면서 독소를 걸러내야 할 콩팥이 24시간 내내 피눈물을 흘리며 혹사당하다가 결국 망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께서도 야간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 생명을 살리는 영상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의뢰 수면제나 전립선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물론 급한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꼭 필요하고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식습관이나 자연치유의 근본적인 원리까지 길게 설명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콩팥의 힘을 길러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0대 이후 망가진 수면과 콩팥을 동시에 살려내는 기적의 자연치유법을 남김없이 공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들기 전 이거 딱 반 스푼만 혀 밑에 녹여 드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야간뇨가 싹 사라지고 죽어가던 콩팥이 다시 펄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확실하게 콩팥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왜 내가 10년 넘게 다니는 단골병원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나한테만 비밀로 한 것은 아닐까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 시스템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눈앞의 위급한 증상을 당장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며 진료실에 계신 분들은 모두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 진료실 앞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도에는 늘 수많은 대기 환자들이 지친 얼굴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한 명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에 불과합니다. 그 짧고 바쁜 3분 안에 환자가 평소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물을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콩팥이라는 장기가 밤에 어떤 생리적 변화를 겪는지 그 복잡한 자연치유의 원리를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눈에 띄는 방법, 즉 당장의 증상을 덮어주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수면제를 처방하고 소변을 자주 보면 방광을 조절하는 약을 내어주는 시기입니다. 물론 당장 너무 고통스럽다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은 단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평생 독한 약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몸 스스로가 질병을 이겨내는 위대한 자연 치유력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약봉지에 기대어 병원만 오가며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진료 시간 3분이라는 답답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기 힘들었던 내 몸의 진짜 이야기,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지혜를 이 자리를 빌려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주치의는 병원 문턱 너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스스로 콩팥을 지켜내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야간뇨가 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콩팥을 파괴하는 주범인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성실하면서도 예민한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콩팥은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며 만들어낸 노폐물을 열심히 걸러내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신장도 잠을 자며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두 번 자꾸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에 빠져야 할 뇌가 깨어나는 순간 콩팥도 함께 강제로 깨어납니다. 주인이 일어났으니 나도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하고 나처럼 다시 가동되는 일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세포는 빠르게 노화되고 결국 만성신부전이라는 돌연사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 세박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주들을 돌보며 남부럽지 않게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아침마다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90 이상이어야 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6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중등도, 신기능 저하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면 몇 년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콩팥이 밤에 쉬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혹사당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박 어르신처럼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는 것입니다. 한 번까지는 노화의 과정일 수 있지만 2번 이상 규칙적으로 깬다면 그것은 콩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낮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와야 할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장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마구 빼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손발이 심하게 붓는 것입니다. 밤새 콩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속에 물이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머리가 뻐근하거나 무거운 두통입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뇌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요동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낮에 이유 없이 쏟아지는 졸음과 무기력증입니다. 밤에 콩팥과 심장이 쉬지 못했으니 낮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 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댓글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가 생기면 그저 전립선 문제겠지 혹은 방광이 좁아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은 전립선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밤에 소변의 양 자체가 많아지고 자꾸 깨는 것은 혈당과 호르몬 그리고 콩팥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전립선 약만 드셨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의 휴식과 밤사이 혈당 조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심장도 함께 쉬어야 하는데 야간뇨 때문에 자꾸 깨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면 결국 뇌까지 위험해지는 이 무서운 연쇄고리를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자연치유법을 통해 단 한 달 만에 사구체 여과율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수치를 어떻게 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잠들기 전 먹는 딱 한 스푼의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콩팥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는 기적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할 잠들기 전 한 스푼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을 부활시키는 첫 번째 비밀 병기인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의 과학적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 놀라운 핵심 비결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콩팥이 밤새 혹사당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렸지요. 병원에서는 그저 약만 처방해주고 말았지만 제가 박 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잠들기 30분 전에 순수한 꿀 한 스푼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꿀은 설탕 덩어리인데 밤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서 큰일 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간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활동합니다. 이때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연료가 바로 당분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인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이 간의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의 저장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부신이라는 기관에 명령을 내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의 역할은 간에 남은 마지막 당분을 쥐어짜서 뇌로 보내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됩니다. 즉,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얕은 잠의 단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가 각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뇌가 그것을 무시하고 잠을 계속 자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뇌가 배고픔 때문에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방광에 아주 조금의 소변만 차 있어도 그것을 아주 급한 요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장실이 급해서 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뇌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을 먼저 깨웠고 그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중에 깨어나는 빈도가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설탕과 다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지만 순수한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어 간의 글리코겐 저장고를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채워줍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을 드시면 밤새 뇌에 필요한 연료가 꾸준히 공급됩니다. 뇌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보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아침까지 깊은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방광이 조금 차더라도 뇌는 그것을 무시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준 기적의 원리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당뇨 기운도 조금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세심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시작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꿀을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 밑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안의 점막을 통해 흡수된 꿀의 영양분은 간으로 바로 전달되어 밤새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 한 스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 지수가 설탕보다 훨씬 낮아서 안정적인 혈당 유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고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즉, 꿀 한 스푼이 천연 수면제 역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콩팥이 밤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꿀 한 스푼으로 뇌를 잠재우면 비로소 콩팥도 밤새 가동되던 엔진을 끄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깊이 자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이나 사양 벌꿀이 아니라 버리꽃에서 직접 채취한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가짜 꿀은 오히려 혈당을 교란하고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밤새 잠을 설치게 했던 범인이 방광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배고픈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장 순수한 꿀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뇌를 달래주시고 콩팥에게는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 한 스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더 중요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이 밤사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인 물 마시는 시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달콤한 꿀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를 잠재우고 콩팥에 휴식을 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속 수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두 번째로 강조한 비결은 바로 물 마시는 시간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언제 마셔야 하는지는 병원에서조차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마시는 물은 때로 콩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모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고마운 파수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콩팥에게 소변을 만들지 말고 몸 안으로 수분을 다시 흡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밤새 우리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소변 양을 줄여주는 마법의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콩팥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마다 콩팥을 지켜주던 파수꾼이 나이가 들면 퇴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이 없으니 콩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밤새 소변을 마구 만들어내게 됩니다. 콩팥이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가동되니 결국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통계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2%가 이런 호르몬 문제로 야간 단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 수분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에 반응하여 뇌하수체는 부족한 수분을 지키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을 억지로라도 더 열심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이용한 자연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건강 약속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끊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밤새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다짐을 댓글에 물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서 확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한 글자 기록이 의지를 다지는 마중물이 되고 실제로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황금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50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모금씩 천천히 입안을 적시듯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다시 500ml를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밤사이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 그룹에서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 스스로가 야간뇨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시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콩팥을 더욱 혹사시키니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날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도 바로 이 파수꾼 호르몬이 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서 어떻게 견디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분을 채워주시고 저녁 식단을 조금만 싱겁게 조절하니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안 가니 잠을 푹 자게 되어 아침의 갈증보다 훨씬 큰 상쾌함을 느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우리 다리 쪽으로 고여있던 수분을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밤에 눕는 순간 수분이 다시 순환하면서 소변이 마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인 하지거상법, 즉 다리 올리기의 놀라운 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며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끊으셨는데도 왜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이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방금 마신 물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다리 밑에 숨어있던 수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 때문에 혈액 속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 고이게 됩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리에 물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푹 쉬려고 잠자리에 편안히 누웠을 때 시작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다리에 고여있던 그 엄청난 양의 수분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심장 쪽으로 썰물처럼 밀려 올라옵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지한 심장은 깜짝 놀라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시 콩팥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몸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심장이 힘드니 빨리 밖으로 빼내라고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평하게 누워있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깨어있을 때보다 평균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들자마자 몇 시간 만에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박 어르신께 알려드린 세 번째 비결이 바로 하지거상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바닥에 편하게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벽에 다리를 똑바로 기대거나 높은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딱 30분만 이렇게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에 갇혀있던 수분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과 콩팥으로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30분을 채우고 나면 신기하게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강한 신호가 올 것입니다. 이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밤새 여러분을 깨웠어야 할 그 소변들이 잠들기 전에 미리 몸 밖으로 깨끗하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밤에 누웠을 때 이미 수분 조절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밤새 비명을 지르며 혹사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리의 붓기도 빠지고 심장의 부담도 덜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기적 같은 자연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30분 다리 올리기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단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저녁 밥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올리는 정적인 노력까지 마치셨다면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수저로 떠올리느냐에 따라 오늘 밤 여러분의 평화가 결정됩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신신당부하며 저녁 식단에서 반드시 퇴출하라고 말씀드린 5가지 독소 음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물 음식입니다.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은 소박한 행복이지만 콩팥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 즉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찌개 한 그릇에 든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에 육박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갈증 신호를 보내고 결국 여러분은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물을 찾게 됩니다. 그 물은 고스란히 밤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은 이 넘쳐나는 소금과 물을 처리하느라 밤새 쉬지 못하고 녹초가 됩니다. 둘째는 저녁에 먹는 과일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그리고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는 과일이 아니라 물통을 통째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 한 접시에는 200에서 300ml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 4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술입니다. 술은 앞서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콩팥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수분을 무한정 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5째는 김치나 장아찌, 젓갈처럼 맵고 짠 자극적인 반찬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 지독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던 이 나쁜 식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끝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긋지긋한 야간류와 이별하고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끝이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어 오늘 밤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꿀 반 스푼과 함께 아몬드 7알을 같이 씹어 드시길 권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을 줄여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뇌가 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몬드를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방광의 예민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약을 저녁에 드시고 있다면 밤새 화장실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복용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기적처럼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저녁 식단을 국물 없는 건식 위주로 바꾸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저녁 7시 전으로 당겨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식단 하나만 바로잡아도 야간뇨 빈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병원약보다 무서운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결을 한눈에 정리하여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완벽한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태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놀라운 비결들을 하나의 완벽한 하루 일과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콩팥 부활 황금 일과표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로드맵입니다. 잘 듣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시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물 50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적시듯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 혈액을 깨끗하게 거를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다시 500ml를 나누어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 우리 몸은 세포 구석구석까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콩팥에게 이제 곧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전에 마치셔야 하며 국물 없는 건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뜨끈한 찌개나 국 대신 나물이나 생선구이 또는 두부 같은 마른 반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과일도 이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위장이 충분히 비워지게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이 바로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여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이 상태로 30분 동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다리 밑에 고여있던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오고 콩팥이 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다리를 내리고 화장실에 가서 마지막 소변을 시원하게 보세요. 이때 낮 동안 몸속에 숨어있던 과도한 수분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기 직전에 순수한 꿀 1스푼을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몬드 7알을 함께 꼭꼭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뇌와 콩팥은 밤새 배고픔이나 각성 없이 깊은 휴식을 취할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한 달 동안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4번, 5번 가던 화장실을 이제는 한 번도 안 가거나 많아야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붓기도 싹 사라졌고 무엇보다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8에서 73으로 기적처럼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실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황금 루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은 바로 이 소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따뜻한 당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비결인 잠들기 전 꿀 1스푼과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그리고 잠자기 전 30분 다리 올리기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품위 있는 노후를 완성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정성을 들여 건강을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한 해라도 더 오래 지켜보고 하나뿐인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화이자 행복입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깎여나가는 여러분의 수면은 곧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박 어르신이 한 달 만에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물을 참는 것이 힘들고 다리를 올리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콩팥을 아끼고 휴식을 선물한 만큼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깨끗한 혈액과 활기찬 아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소중한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이 콩팥 부활 습관을 꼭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힘이라는 한마디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자 우리 시니어 공동체 모두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이 진심 어린 댓글이 모여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전문가로서 병원에서는 차마 다 말해주지 못하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평온하고 달콤한 숙면 취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더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공개했던 70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와 70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위내시경 검사 5가지 영상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천공과 신부전, 그리고 심정지 위험까지 그동안 병원 진료실에서는 의사들에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영상들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본인이 70세를 넘으셨거나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부터 절대 무턱대고 수면 위내시경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간호사나 직원들이 어르신 내시경 하실 때 아프고 힘드니까 수면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권유를 합니다. 마치 잠깐 달콤하고 편안한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하지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모든 힘든 검사가 끝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 즉 수면 마취제가 노인의 약해진 신장과 뇌를 어떻게 서서히 그리고 무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절대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매우 힘든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연적인 치유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고통을 피하려고 무심코 선택한 수면, 마취가 오히려 여러분의 숨을 먹게 하는 무서운 호흡 억제를 일으키고 정상적이던 혈압을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묵묵히 일해온 멀쩡하던 신장을 한순간에 회복불능 상태로 망가뜨리는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검사 후 며칠 동안 헛소리를 하거나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며 기억을 잃는 선망 증상, 그리고 결국에는 어르신들을 요양원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낙상,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70세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명과 남은 여생의 콩팥 건강을 반드시 지키고자 굳게 다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글자로 7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댓글에 이 글자를 적으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하십시오.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며 앞으로는 절대 병원의 권유에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이 무서운 수면 위내시경 뒤에 숨겨진 5가지의 소름 돋는 실체와 독한 약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수면 위내시경의 치명적인 진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이 수면 마취를 당연한 선택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환자분들이 겪을 고통과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은 결국 효율성과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가 구역질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만큼 검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면 환자는 조용히 잠들게 되고 의사는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기계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명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보다 1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위장을 들여다보느냐가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건강검진이
공장형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이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일이 따져가며 주의를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건강을 지켜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기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검사 대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독한 마취제에 노출되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결국 투석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단돈 몇만 원의 추가 비용과 병원의 편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수명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병원 시스템이 알려주지 않는 이 위험한 거래의 실체를 이제 여러분은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나올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이 왜 마취제에 그토록 취약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병원 시스템의 차가운 현실과 왜 그들이 여러분에게 수면 내시경을 권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슬픈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허리 뒤쪽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장기, 바로 신장, 즉 콩팥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에 비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학적인 통계와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70대 어르신들의 신장 여과 기능은 20대 청년들의 절반 수준인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수면 마취제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서 어떤 독소가 들어와도 금방 깨끗하게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쉼없이 일해온 어르신들의 신장 필터는 이미 많이 낡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가장 작은 여과 단위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면 마취를 위해 투여되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강력한 화학 약물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를 강제로 잠재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간에서 분해되고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70대의 신장은 이 무거운 약물들을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1시간이면 다 빠져나갈 약물이 어르신들의 몸속에서는 2시간, 4시간 아니 며칠 동안이나 머물며 신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계속해서 대형 트럭들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과부하가 걸려 터지거나 막히게 되고 소중한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8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수면 내시경을 받고 일어나서 조금 어지럽고 몸이 붓는 느낌을 받을 때 이미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파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가 잘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피 속에 남아있는 마취제의 찌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콩팥 세포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생각해보면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줄과 같은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신장은 70년 동안 여러분이 먹은 음식과 물을 정화하며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고마운 장기가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7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은 날의 신장이 아닙니다. 작은 약물 하나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소중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수면 마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5가지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신장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과 뇌, 그리고 사고의 위험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릴 테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심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0세 이후 우리 신장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수면 내시경 도중에
우리 몸에서 어떤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는지 그 5가지 치명적인 위험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잠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아주 가볍게 말하지만 그 잠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명은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달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차갑고도 정직한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즉각적이고 무서운 위험은 바로 호흡 억제입니다.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강력한 약물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강제로 짓누릅니다. 이때 우리 뇌는 몸 전체에 숨을 쉬라고 내리는 명령을 잠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폐의 탄력이 좋고 산소 수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다시 숨을 몰아쉬며 회복하지만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폐 근육이 이미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고 기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마취제가 들어가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당황하며 산소 마스크를 씌워도 이미 일부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죽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내시경 도중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병원은 결코 미리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혈압의 급격한 낙하, 즉 혈압 급락입니다. 수면 마취제는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만들고 전신의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혈관의 탄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 마취제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혈압이 마치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듯 순식간에 곤두박질칩니다.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인 주요 장기들로 피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신장입니다. 펌프가 멈추면 논바닥이 쩍쩍 마르듯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장은 피를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고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잠시 혈압이 낮아졌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아주 가볍게 넘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그때 이미 영구적인 상처를 입고 서서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이 혈압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신장 손상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많은 분이 마취제 자체가 독해서 신장이 망가진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피가 망가지마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허혈성 손상입니다. 신장의 여과장치인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섬세한 조직입니다. 혈압이 낮아져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이 미세 혈관들은 산소 부족으로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70세 이상의 신장은 이미 노화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예비 능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단 10분 만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혈압 저하만으로도 신장 기능의 20% 혹은 30%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몸이 퉁퉁 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수많은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깊은 절망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선망과 기억 혼란 증상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 약해져 마취제 성분이 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에서 깨면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어르신들은 마취제가 뇌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끈질기게 잔류하며 뇌 기능을 심각하게 교란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선망 증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갑자기 치매가 온 것이라고 착각하여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취제 독성이 연약해진 뇌를 마비시킨 결과이며 한번 손상된 노년의 뇌 기능은 검사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바로 치명적인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다 회복되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신체는 마취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로 근육의 조절 능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환의 전정기관이 마취제의 영향 아래 있어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히 무릎이 까지는 찰과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고 결국 그것이 합병증으로 이어져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의식을 찾았으니 이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등을 떠밀지만 그것은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을 낭떠러지 근처에 혼자 세워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위험은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세를 넘긴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서 유독 심하게 어지러웠거나 며칠 동안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께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예전보다 기억력이 못해진 것을 곁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글자의 고백이 수면 마취의 위험성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이웃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편리함만을 강조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단 몇 분 동안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이토록 무시무시한 생명의 위험들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남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병원에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이 위험한 도박을 이제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견디며 여러분을 지켜온 이 소중한 육신을 독한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의 섭리를 따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인위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고 장기를 잠재우는 행위가 노년의 신체에 얼마나 큰 무리를 주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며 검사가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안도할 때 실제로는 신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러한 독한 약물들이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금방 빠져나가지 못하고 끈질기게 남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학적 메커니즘인 이중 고깔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검사를 받은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망가져가는 신장을 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 모든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진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해드린 5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단순히 검사 당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그것은 병원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심어준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사실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몸속에서는 베일에 쌓인 진짜 위기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중고깔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소리 없이 서서히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과학적 진실이자 비밀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나 환자가 간신히 눈을 뜨면 이제 마취 성분이 다 빠져나갔으니 안심하고 조심히 귀가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 환자를 받기 위해 서둘러 여러분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무책임하고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서너 시간 안에 모두 끝날 해독 과정이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연약한 몸속에서는 3배 이상 길게는 며칠 동안이나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온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화학 물질인 마취제가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영혼까지 쥐어짜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첫 번째 고갈인 에너지 고갈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취제 성분이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몸에 혈관을 떠돌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신체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정신은 여전히 멍하고 입맛은 하나도 없으며
물조차 마시기 싫은 극심한 무력감과 메스꺼움에 빠지게 됩니다. 강력한 약물이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갈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갈인 치명적인 수분 고갈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몸속에 들어온 독한 마취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고 세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고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취 독성은 여전히 신장을 공격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정작 신장을 살려줄 물까지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신장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하수구에 엄청난 양의 오염된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 쓰레기를 씻어내줄 시원한 물줄기까지 완전히 끊겨버린 셈입니다. 하수구는 결국 끈적한 이물질들로 꽉 막히게 되고 썩은 물은 역류하며 주변의 깨끗한 벽들까지 온통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바로 이 막힌 하수구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피는 마취제 찌꺼기와 수분 부족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지고 독소는 더욱 진하게 농축되어 신장의 미세한 사구체 세포들을 하나씩 질식시켜 죽여나갑니다. 검사 후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계속 잠만 주무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달콤하고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신장이 독소에 중독되어 서서히 기능을 멈춰가고 있다는 매우 위험하고도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이러한 검사 이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검사대 위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라는 최소한의 안전만을 따질 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3일 뒤 혹은 5일 뒤에 왜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변 수치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병원은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오지 않는 것보다 다시 어딘가가 아파서 찾아와야만 운영되는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잔인한 이중고갈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약물이 빠져나가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사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견뎌내느냐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 번 무너져 내린 70대의 신장세포는 젊은이들처럼 다시 금방 재생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는 단 한 번의 사소한 편의를 위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 수십 년을 차가운 투석기 옆에서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몸의 아주 작은 병을 미리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집안에 닥칠 큰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소리 없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이중고갈의 과학적 진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천만 원의 막대한 병원비를 아끼고 남은 여생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 뒤에는 반드시 올바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독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통을 무조건 꾹 참으라는 무책임한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검사의 고통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병원이 꽁꽁 숨겨두고 잘 알려주지 않는 세 번째 선택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 진실의 길에 끝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진실은 거짓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힘이 결국 여러분을 병원의 교묘한 상술과 무서운 약물로부터 구원해낼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중 고갈의 공포를 듣고 나니 이제는 수면 내시경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결심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꾹 참고 잠들지 않는 비수면 내시경을 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으셨고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좋지 않으시다면 무턱대고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목 뒤를 자극할 때 심한 구역질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혈압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견뎌낼 체력이 있지만 혈관이 얇고 약해진 70대 어르신들에게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잠들면 신장이 망가지고 깨어있으면 심장과 뇌가 위험하다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경비 내시경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시경보다 훨씬 얇은 초소형 관을 입이 아닌 코를 통해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혀의 뒷부분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구역질이 거의 나지 않고 마취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취 독성으로부터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혈압 상승의 위험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효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병원에서는 이 경비 내시경을 먼저 권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장비 자체가 매우 비싸고 코의 점막을 마취하는 등 준비 과정이 복잡하며 의사가 훨씬 더 정교하게 조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일반 수면 내시경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신장 건강보다 소중한 수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코를 통한 검사조차 어렵다면 그 다음 대안은 최소 용량 진정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면 마취처럼 푹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약물만을 사용하여 통증만 살짝 있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물론 이 방법 역시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상태를 초 단위로 꼼꼼히 체크해야 하기에 병원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병원이 정해놓은 규격화된 선택지에 여러분의 몸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신장과 심장을 위해 경비 내시경이 가능한지 혹은 최소 용량으로만 진행해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가장 안전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스템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글자로 용기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한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병원이 주는 공포를 이겨내고 생명을 지키는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소중한 여생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전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수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비 내시경이라는 훌륭한 대안과 최소 용량 진정이라는 두 번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기 전 반드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을 일일이 기다려주지 않기에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어 질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의 신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병원 의료진에게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장 기능 수치인 EGFR, 즉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건강검진 전 피검사를 하지만 그 결과를 환자에게 세세히 설명해 주기보다는 정상 범위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당당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만약 이 수치가 60 미만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독한 약물을 해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수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무리한 수면 마취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비 내시경이 가능한지 혹은 최소 용량으로만 진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 병원은 경비 내시경 장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의료진은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아주 깊은 지식과 주관을 가진 분임을 깨닫고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계적인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맞춤형 진료를 이끌어내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능동적인 질문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야 할 부분은 70대 어르신에게 맞는 노인용 최소 용량을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30살 청년에게 쓰는 마취제 용량을 70, 새 어르신에게 똑같이 주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 신장은 나이에 맞게 약해져 있으니 반드시 최소한의 양으로만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이 병원의 시스템에 무조건 순종하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적인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EGFR 같은 의학 용어가 낯설고 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신장 수치가 얼마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는 안전한 신장 지표와 검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담긴 신장 안전지표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이 표를 여러분이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댓글 상단에 링크로 고정해 두겠습니다. 이 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셨다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꺼내어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건강 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1이라는 숫자에 담아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교묘한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검사 후에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긴 여정을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병원 문을 나서기 전과 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 수칙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3단계 방패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무분별한 수면 선택을 과감히 제거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혹은 병원에서 편하다고 권한다고 해서 70평생 고생한 여러분의 신장의 무거운 화학적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소화가 조금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습관적으로 수면 마취를 동반한 내시경을 받는 것은 스스로 신장의 불꽃을 서서히 꺼트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로 정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검사 횟수를 현명하게 조절하거나 수면 마취라는 선택지 자체를 가장 마지막 순위로 미루어 두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검사 방식을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강조해드린 경비 내시경이나 노인용 최소 용량 진정 방식이 그 확실한 정답입니다. 입을 통한 일반적인 비수면 방식이 심장과 뇌에 갑작스러운 혈압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면 강력한 수면 마취는 연약해진 신장에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 사이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대안은 바로 가느다란 관을 사용하는 경비 내시경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병원에서 꺼려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당당하게 이 방법을 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몸속에 투여된 독한 약물을 신속하게 씻어내는 보상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 후 망가져가는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검사가 끝난 직후부터 48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마취 독소와 수분 부족으로 인해 신장의 사구체 세포들이 질식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구수한 보리차는 죽어가는 신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을 전혀 느끼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서 소변을 통해 잔류약물을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이것만이 이중고갈의 늪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극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단계 원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지런히 물을 마시면 됩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검사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검사 이후의 삶과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신부전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이 세상 최고의 수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병원의 바쁜 의료진은 여러분을 위해 1시간 동안 이런 숨겨진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손에 달려 있습니다. 70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육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입니다.
눈앞의 잠시뿐인 편안함을 위해 소중한 신장과 평온한 노후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진심,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이 위대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따뜻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끝까지 건강한 삶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